얘기 안 해도. 네, 잠깐만요. 네, 일단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경투 초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올패스 분들도 계실 텐데 올패스 비중이 좀 더 많죠. 올패스 하시는 분들은 그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늘 김총무가 다시 한번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숏리스트 경특고에서 숏리스트 만들어서 5개 보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숏리스트 5개 보내라고 말씀드렸더니 숏리스트 5개만 보내셨더라고요. 숏리스트 플러스 뭘 보내셔야 되냐면 롱리스트도 보내야겠죠, 당연히. 롱리스트도 보내주세요. 숏리스트 5개 보내신 분들 중에서 롱리스트도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숏리스트를 이미 벌써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숏리스트 보내신 분들은 그분들이 들어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숏리스트 보내신 날짜 기준으로 그 마지막 가격으로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있는데 몇 퍼센트 숏인지를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잘 이해 못하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 애플 숏이다 그러면 지금 애플 가격이 115불이었다 그럼 나는 115불 매도 하신 거잖아요. 115불 매도에 목표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되죠? 목표 주가를 보내주셨어야 된다고요. 보통 매수, 그러니까 롱에서는 뭐 115불 매수, 뭐 목표 140불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숏 매수에서는 그러니까 숏이죠. 그러니까 매도에서는 애플 115불 매도였으면 90불 매수. 그러니까 나 90불 떨어질 때까지 숏을 풀지 않겠다.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숏을 왜 해야 되냐 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숏을 왜 해야 되냐면 본인들의 예측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네.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롱숏 공부를 하는 와중에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뭐 너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인 거죠. 뭐 게임스톱 관련해서 마이클 버리와 그죠? 다른 헤지펀드 회사와 미국판 주린이들의 뭐 한판 승부 뭐 이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예측이 무의미하고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과 또는 비상식적 행동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뭐 시장은 랜덤워크 가설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사실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특고 얘기입니다. 지금 경특초 아니에요. 경특고 하시는 분들은 숏 리스트를 보내주셨으면 숏 리스트에서 내 목표가를 정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숏 리스트 플러스 롱 리스트. 그리고 난 숏 리스트 5개로는 성에 안 찬다. 난 지금 전 세계 숏칠 주식이 한 50개 정도 된다. 그리고 국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숏 리스트의 반대, 그러니까 롱 리스트도 보내주셔야겠죠. 그래서 롱 리스트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찌 됐든 등록해 놓고 여러분 보내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네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벌써 숏 리스트랑 롱 리스트 보내주시면 사실 그냥 여러분이 보내주신 분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그냥 다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그걸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음 또 뭐였죠? 그걸 수익률로 해서 포트로 한번 해서 여러분의 절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공매도라는 게, 그러니까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 보면 인제 경험하고 비난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경험해 보지 않고 남의 말 듣고 그냥 무조건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매도는 안 좋은 거야."라고 치부해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고 '아 이게 숏 포지션이라는 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좀 느껴보셔야 보시면 방패랑 칼을 들고 싸우는 거랑, 그죠? 칼만 가지고 싸우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습니다. 목표 주가 달성까지의 기간은 얼마냐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애플 110불 숏이었어. 그러면 뭐 죽어도 그게 안 와. 6개월 1 년이 지났는데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면 뭐 나는 90% 올 때까지 계속 숏 포지션이야. 난 어쨌든 1년 이상을 보고 있어." 그럼 1 년이라고 해 주셔도 되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경특초등학교니까 네 경특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가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경특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경특초 렉처 1 했었습니다. 렉처 1. 그래서 렉처 1의 주제가 뭔지 혹시 네 글자로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지난번에 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또는 제목이 뭐였다. 경특초등학교에 기축통화. 맞아요. 기축통화, 금리 환율. 그렇지. 금리 환율. 네. 거의 대부분 다 맞추시네요. 네. 근데 제목은 국제 관계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축통화나 금리 환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보통 인제 주린이들이나 또는 투자를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경제를 처음 접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걸 접하면 공부하기가 별로 싫어진다. 재미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국제 관계라는 걸 통해서 통화와 금리, 그러니까 환율 뭐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려서 렉처 1이 국제 관계였습니다. 누구도 사실 경제나 뭐 투자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서 국제 관계를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국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두 번째 강의는 생산의 요소입니다. 생산의 요소. 그래서 오늘 강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1 강의 주제였던 국제 관계는요. 사실 그 개인이 혼자서 자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서 식량, 불,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불이 있어야 되고 먹을 거 있어야 되고, 그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바다에 가든 뭐 뭐죠? 뭘 잡아먹든 뭐 하기 위한 건강이 전제 조건이 되더라. 근데 국가라는 거는 개인의 집단, 그러니까 개인이 모이면 국가가 되는 거니까 국가 역시도 독립적 국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은 세계화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찌 됐든 거래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 개인의 집단인 국가에는 그렇다면 이 독립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뭘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은 당연히 그냥 곡물이 식량인 거고요. 불은 에너지인 거고, 그죠? 건강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겠죠. 그래서 식량, 에너지, 국방 요 세 가지를 다 갖춘 국가만이 독립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뭔가를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데, 이 식량, 에너지, 국방이라는 걸 다 갖춘 나라는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보조제,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을 교환하는 형태의 거래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중세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발달돼서 고대 뭐 현대까지 이어져서 온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없는 걸 가져오기 위한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게 평화라는 걸 담보로 해서 서로 간에 전쟁하지 않고도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어쨌든 식량, 에너지, 국방이 있다면 국가 역시도 타 국가와 거래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걸 보려고 했더니 국가를 한번 개인의 이해하기 쉽게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나라 몇 개들을 보면 미국이 뭐 30대의 대표적인 금수저. 왜 금수저라고 표현했냐면 미국의 광활한 영토와 미국이 보유한 에너지와, 그죠? 미국이 저렇게 떨어져 있는 영토 자체가 미국이 금수저라는 거죠. 아주 좋은 자연환경 및 환경 여건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금수저의 30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개인으로 빗댔을 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 그 다음 유럽이, 네, 한때 금수저였는데 60대, 이제 나이 먹었죠. 그다음에 자식들이 변변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불화가 있죠. 최근에 요걸 이제 국제관계를 이해하신 분들은 다음에 이제 경투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실 텐데, 그 뉴스 이해하는 게 한층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 불화라고 적어놨던 이유가, 최근에 누구랑 누구랑 이혼을 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음, 어디랑 어디랑 이혼을 했죠? 엄마 아빠가 이혼했잖아요. 그렇죠. 정답. 영국입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했죠. EU로부터 탈퇴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이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는데 평화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합의 이혼했다. 완전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고 합의 이혼했다라는 거에 유럽이 뭐 마음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어찌됐든 평화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안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뭔가 가족들 간에는 불화가 쌓이고 있고, 능력 없는 자녀와 자녀들 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유럽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그죠? 트렌드에 뒤처진 70대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일본에는 자체 메신저나 카카오 같은 서비스가 없어서 라인을 쓰고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나중에 던져보시면 그 대답은 지난번에 공부한, 네, 국제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나라를 개인에 빗대어 본 생각들을 하고 계시면 아주 쉽습니다. 트렌드에 뒤처진 70대한테 카카오가 필요가 없거든요. 카카오도 젊은 층, 그리고 빠른 IT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쓰다가 이제는 엄마 아빠들까지 쓰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처럼, 일본은 그냥 나라 자체가 트렌드에 지쳐졌고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개발 니즈가 없었던 거죠. 다음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 흑수저 30대 자수성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흑수저에다가 뭐 사실 뭐 중국은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식량이나 뭐가 풍부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땅은 넓고 인구는 많지만 척박한 환경이었고, 뭐 에너지가 막 풍부하거나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극복하고 최근 들어서 G2까지 올라온 자수성가한 타입이라는 거죠. 다음.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우리는 거래라는 걸 한다. 그 거래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무역이라는 거고, 그 무역이라는 걸 또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그게 세계화의 혜택이다, 뭐 아니면 세계화다, 글로벌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국가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미국이 지금 개인으로 치면 나이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미국은 왜 30대라고 말씀드렸냐면, 30대 한창 열정도 있고, 그나마 20대보다는 치기 어리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하면서 좌충우돌 하고 여전히, 그다음에 약간의 경험도 좀 쌓여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은 이제 사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뒤처져 있고 늙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이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이 발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국제 관계를 통해서 금리와 환율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음. 네. 일단 금리라는 거는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돈의 값인데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돈의 값이다? 예. 미국 돈의 값이다. 예. 딴 나라 돈의 값이 아니라 미국 돈의 값이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그러한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냥 미국 돈의 값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어. 미국 돈의 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의 기본, 그러니까 거래를 돈으로 한다라고 쳤을 때 그 상대방인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거래의 대상이 되는 미국 돈과 바꾸는 어떤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내린다. 그러면 미국 돈의 값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가 미국 돈의 가치,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값이 내려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미국 돈의 값어치가 떨어질 때, 그게 이제 뭐 달러 약세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오면 전 세계가 행복해지고, 달러 강세 및 미국 통화 강세는 전 세계가 불행해지는 관계로 가는데, 그것들은 이 생각들은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은 거고, 일단은 '아 금리가 내린다라는 건 미국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거구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미국 돈의 값어치를 올리겠다라는 거구나.' 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 됐든 이 금리라는 것의 기본도 한국은행이 정하는, 이주열 총재가 정하는 한국 금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미국 금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기관이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 그래서 FED, Fed와 FRB라고 말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정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뭐 역사적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하여튼 미국에 있는 한국은행 같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이 뭔가를 결정한다. 뭘 결정해? 미국 돈의 값을 결정한다. 그럼 미국 돈의 값이 전 세계 돈의 표준이다 보니 미국 돈의 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돈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환율이라고 말하는 거고, 돈의 값어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금리라고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미국 연준이 뭐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내려서 금리를 동결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결정한 돈의 값어치로 인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최근 과열된 뭐 이런 상황들까지 연결돼서 나비 효과로 발생되는 거고요. 음. 뭐 미국에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거,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갔던 거, 그죠?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곡물 가격의 상승, 이런 것 역시도 다 파생적으로 미국 돈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그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 다음. 음.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뭐 금리가 돈의 값인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뭐 우리가 인제 뭐 경투초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사실 뭐 경제학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개념은 아니고요.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초들인데, 아니 도대체 금리를 왜 올리고 내리고 하냐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연준이 FRB에서 왜 제롬 파월이 왜 금리를 또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3 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뭐 테이퍼링은 뭐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 그건 모르겠고, 아니 도대체 왜 자꾸 금리를 올린다라고 그러고 내린다라고 그러고 동결한다라고 그러고 저걸 가지고 저 난리를 치는 거야를 알고 계셔야 그 상대방, 그 금리라는 거, 돈의 값이라는 거와 매겨진 상대방, 내가 살 물건들의 가격, 아니면 뭐 교통비, 아니면 내가 낼 세금,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럼 금리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왜 올리고 내리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궁금함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올리고 내릴까? 그죠? 이걸 알려면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 올패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정모를 통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이거보다 중요한 사항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경제의 메커니즘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금리를 왜 올리고 내릴까? 이 생산의 3요소 중에는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그 내용, 토지, 노동, 자본을 통해서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필요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토지와 노동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뭐냐? 그게 바로 자본이라고요. 왜? 자본이 있어야지만 토지도 임대할 수 있고 임차할 수 있고 자본이 있어야지만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자본이 본 바탕이 되어야지만 누군가를 고용해서 또 공장을 빌려서 뭔가를 만들거나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자본, 이 자본이라는 것의 값,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금리예요. 자본의 값, 아니 돈의 값이라며. 그게 금리죠. 돈의 값을 올리고 내리고. 네. 그래서 이른바 금리라는 건 뭔가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돈의 값인 그 돈의 값이 떨어지면 돈의 상대방인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뜻이고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내가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니즈로 돌아오는 거고 돈의 가격이 또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의지를 키운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내가 그걸 조달하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려 줬으니 내가 한번 뭘 해보자 라는 의지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자꾸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 자본으로의 개념만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생산 자본으로서의 자본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트 초에서는 요 마인드를 먼저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업가나 기업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출판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 왜냐하면 요새는 돈은 너무 흔해졌고 책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은행에서 금리를 내려줬어. 동네 은행에 가봤더니 지점장이 요새 금리를 내려주겠대. 그러면 나도 이참에 출판사 하나 차려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라고 하는 의지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본 조달 비용이 내려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 의지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왜 올리고 내리고 할까? 너무 많은 과잉 생산돼서 물건이 너무 과잉 생산돼서 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금리를 다시 내리고 아니 올리고 그다음에 물건이 너무 안 만들어져서 시중에 물건 가격이 너무 오르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만들게끔 해서 물건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금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요소이지만 실질적인 생산의 핵심 요소는 뭐냐?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의 비용이 떨어지면 뭔가를 생산할 의지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어, 그러면 그럼 왜 생산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를 측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에는 부가가치라는 게 전달되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국제적 관계나 국내에서 총 생산된 것들의 어떤 산출물의 가치라는 걸 정확하게 매기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마진도 존재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소비로 그걸 삼지 않고 얼마를 생산했냐를 가지고 모든 지표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생산 이코르 소비예요. 왜냐하면 소비할 만큼 생산하거든요. 물론 재고라는 게 존재하죠. 재고라는 걸 끝도 없이 만들지 않는 것처럼 그건 시간의 가치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소비할 물건들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초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생산 이코르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꼭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소비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인데, 그럼 왜 미국이 대표적인 소비 국가가 됐냐? 우리 지난번에 그 동글뱅이 나라 모양으로 만든 것처럼, 그거 보셨던 것처럼 미국이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가장 독립적 국가에 가까운 위치였는데, 식량, 불, 건강, 이른바 식량과 에너지와 국방이 다 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그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기네 나라 통화,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 종이를 주고 뭔가 물건을 사줘야지만 자기가 찍어낸 그 돈의 유통, 그러니까 그 달러라는 거의 유통이 원활히 될 거니까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 봐라고 해서 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해서 미국 원래 소비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뭘 수출해? 달러를 수출한다는 거예요. 달러를. 프린팅 머니를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되게 음모론을 펼치든 그런 분들이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뭐냐? 그럼 달러다라고 얘기해서 맞아요. 달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로마가 왜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로마가 왜 위대하냐? 로마의 화폐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화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제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화폐 어디죠? 달러. 그러니 달러 패권 시대인 거고, 로마 화폐가 가장 많이 쓰이던 중세 시대에는 로마 패권 시대인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화폐를 사용하게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거래를 유발하고, 그 거래를 유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미국이 대표적으로.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래서 일단은 생산을 하기 위한 요소들까지 살펴봤는데, 어 공업국이 되든 기술국이 되든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건, 국가라는 게 초기의 모습을 띠면 우리나라부터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운데, 산업이 어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기 단계일 때 굉장히 풍부한 게 있고 희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풍부했던 거와 희소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풍부했던 건 무엇일까요? 한국에 엄청 많았던 거. 그렇죠. 인구, 노동력, 정답. 노동력. 네. 그리고 땅은 개발도 안 됐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개발 안 된 땅덩어리가 많았었던 거고요. 반면에 희소한 건 뭐였을 것 같아요? 1950년대 희소했던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 맞아요. 돈, 기술, 그렇죠. 자본. 돈을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자본인 거죠.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해외에서 차관해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면 독일의 파독 광부로 갔다. 또는 독일의 파독 간호사로 갔다. 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아니면 중동의 달러벌이 하러 갔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본이 희소한 나라에서 풍부한 노동력이나 토지를 희생해서, 그 두 개를 희생해서 희소한 자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희소한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에는 해외 투자를 받거나 차관을 받거나, 그죠? 우리가 직접 풍부한 노동력을 수출하는 방법, 파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는 과거의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알고 계신 것처럼 압축 발전해서 이제는 자본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자본은 어디로 갑니까? 보통 한때 유행이었던 거 뭐죠? 어, 한때 유행이었던 거. 브릭스 펀드라고 아세요? 브릭스? 그렇죠. 브릭스. 브릭스가 뭐냐면 우리보다 조금 더 자본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잉여 자본,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노동력 또는 뭔가를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나가는, 항상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본은 이윤이 높은 것을 찾아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풍부했던 건 토지와 노동이었고 희소했던 건 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받고 또는 빌려오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각종 산업 일꾼으로 해외 파견이 많았었죠. 그때는. 다음. 음. 그러다 보니 이때 산업 초기 단계를 보면 항상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돈이 없으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생산의 3요소 중에 토지, 노동, 자본. 그 자본이 뭐라고?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그 자본의 값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금리. 이해되세요? 그러면 희소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이 별로 없으니 돈의 값어치는 어땠을까요? 돈의 값이었던 금리는 어땠을까요? 돈의 값은 어땠냐고요? 엄청 높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금리는 1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나라였죠. 그죠? 네. 금리가 10%인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거보다 더 벌 수 있는 환경이 물론 있었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 희소한 자본의 비용은 높았고 풍부한 토지 노동의 가격은 저렴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이제 산업화되고 고도화되면 자본이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것들이 풍부해지면서 자본의 가치는 떨어지면 자본의 가치가 떨어진다. 자본 조달 비용이 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뭐다? 금리가 낮아진다. 그렇죠.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보면 다 대체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GDP 성장률을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봤어요.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몇 퍼센트 정도 돼? 라고 누가 물어보면 대충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의 성장률을 모르시더라도 물론 베트남 금리도 잘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금리 정도를 보시면 그 나라의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가 한 6%대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당연히 0%대 금리니까 미국 돈들이 중국으로 많이 와 있잖아요. 투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 있었을 때도 보면 그 갭을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환율로만 손해를 안 보면. 근데 중국 금리가 6%라는 건 금리는 잘 안 변하니까 중국 금리가 6%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대충 6% 정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한국이 8% 금리다. 그러면 한국이 연간 8% 정도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최근에 몇 퍼센트 성장한 줄 아세요? 경제 성장이?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맞출 수 있어야지. 역성장. 역성장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한국 금리는 몇 프로인 거야? 1, 2%? 아니지. 역성장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제가 지금 드린 팁으로 말하자면 역성장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국이 대충 몇 퍼센트 성장하는 것 같으세요? 가 바로 한국은행 금리와 GDP를 말하면 된다니까요. 한국이 대충 1% 정도 성장한다. 연애. 그럼 1%라니까요, 금리가. 근데 한국이 역성장하는 거는 코로나19 때 빼고 코로나19를 빼면 한국이 한 1.5에서 2% 성장한다. 그러면 금리는 1에서 2% 사이인 거예요. 미국이 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죠? 0%다. 원래는 한 2%였다. 근데 최근 코로나19로 0%까지 내렸다. 그럼 0% 성장한다는 거예요. 역성장하죠. 어, 역성장이란 얘기죠. 어찌됐든 금리를 예측해 보면 그 나라의 성장률을 대충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금리라는 게 자본 조달 비용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생산의 3년생 토지 노동 자본에서 이 자본이 희소해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산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하여튼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는 자본이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GDP라든지 GNI도 있고 뭐 GNP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국가 간의 경쟁력을 비교하려고 쓰는 지표 GDP에서 이 GDP의 기준은 뭐죠? 총 생산을 기준으로 하지 총 소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소비에는 부가가치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측정한다. 국가 간의 경쟁력을. 그래서 GDP를 통해서 비교한다. 다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성 향상이라는 걸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이나 다른 어떤 투자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를 알기 위해서 금리를 공부하고 환율을 공부하는 거지 나머지로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투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생산의 3요소가 뭐였지? 그다음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토지 노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그 자본은 어떻게 결정되지? 그 제롬 파월이라는 아저씨가 결국 말 한마디를 해서
자본 조달 비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구나. 자본 조달 비용이 내려가면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가야 돼요. 어찌됐든 그럼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뭐냐?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국내 총생산, 생산의 3요소 다 생산이잖아요. 아 그러면 생산이라는 걸 높이는 방법은 뭐냐? 그게 생산성 향상인데 A라는 기업이 100평의 공장 부지에 100명의 공장 인부를 써서 그리고 100억의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연애에 1000억짜리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회사는 이제 1000억치의 제품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GDP 1000억인 거죠. 이 A라는 회사만을 보면 GDP 1000억인 겁니다. 근데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뭐냐? 아니 그 옆에 B 기업이 갑자기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50평에 50명의 인력을 가지고 50억의 비용만 투자해서 1000억치를 생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지? 라고 본 겁니다. 그랬더니 왜 더 작은 평수에서 더 작은 인력을 가지고 또 작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1000억 원의 가치, 사회적 그러니까 소비적 가치를 만들어내지라고 봤더니 이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와 다르게 마케팅이라는 걸 했는데 이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의 수단인 겁니다. 결국 마케팅도 도구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쟤는 100평이 아니라 50평에서 100명이 아니라 50명을 가지고 100억이 아니라 50억을 가지고 절반의 토지 노동 자본을 가지고 똑같은 1000억을 만들어낼 수 있지. 1000억이라는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라고 봤더니 그게 뭐다? 마케팅, 브랜드, R&D, 기술, 연구개발 이런 것들의 조합이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똑같은 가격에 만약에 주식시장에 거래된다면 이 B라는 기업의 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왜 토지를 A라는 기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 안 하고 왜 인력을 A라는 기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 안 하고 굳이 B라는 회사가 A에 비해서 자본을 훨씬 활용도 높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본을 가지고 토지 노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1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그냥 토지 노동의 효과가 있는 거지만 자본을 어차피 토지 노동을 다 조달하니까 그냥 다 통합해서 자본 효율화가 높은 B라는 기업에 훨씬 높은 가치를 준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1000억치를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B라는 기업이 똑같은 1000억을 만들지만 우리가 뒤에서 볼 ROE, 자기 자본, 뭐 조달 비용에 대한 효율적 수익률, 리턴이라고 하죠. ROE라는 지표, 그다음에 뭐 PER이라는 지표, 모든 지표를 보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을 우수하게 평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산성 향상의 방법이 뭐냐라고 여지껏 밝혀진 걸 봤더니 자동화를 했다든지 얘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50평에서 50명만 쓰고도 1000억치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또는 최적화를 했다든지 대표적으로 도요타죠. 아니면 이 회사는 A와 다르게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엄청 웃긴 게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걸 하는 방법이 뭐죠?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예로 들자면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호흡하고 있지만 저희가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어, 마케팅을 못하는 거예요. 마케팅. 음. 똑같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을 뭔가를 강의하는데 누군가는 1억을 받고 누군가는 10억을 받아. 그럼 1억 받을 수 있겠지. 2만 원 받지 말고 누군가는 20만 원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는 브랜드, 그러니까 마케팅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라고 자꾸 떠벌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왜요? 그걸로 돈 벌 생각이 없으니까 뭐 그렇겠지. 근데 원래는 마케팅을 해야죠, 당연히.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병헌 씨를 쓰든 뭐 정우성 씨를 쓰면 갑자기 평범한 안마의자가 평범한 보험이 엄청 신뢰받는 보험인 것처럼 엄청 편안한 안마의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10억의 마케팅비를 쓰고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를 가져와서 100억의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어, 그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인데 뭐 자동화를 하든 최적화를 하든 브랜드 가치를 높이든 연구 개발을 하든 R&D를 하든 이런 걸 통해서 동일한 1,000억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좀 더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이걸 시장에서는 자본 효율적 기업이라고 말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산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본이다. 결국 자본을 통해서 토지도 노동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상대적으로 비회사가 고부가가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회사가 훨씬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공장이 어디 있냐면 처음에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그 구로 어디였죠? 구로에서 가산 예전 지금은 디지털 단지로 변한 거기가 다 공단이었잖아요. 봉제 뭐 섬유 이런 거 만드는. 근데 그랬던 그 공단이 다 어디로 이주했죠?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중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베트남으로 갔다가 최근에 어디로 갔죠? 방글라데시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죠? 최근에는 더 가난한 IT나 이런 데로 갑니다. 네,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길로 왜 갈까요? 거기엔 뭐가 풍부하죠? 거긴 뭐가 없고? 네, 토지와 노동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본을 직접 가지고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이 한국에서 공장에서 운영할 수 없다라고 느끼니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방글라데시로 점점 내려간다라는 거죠. 왜?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국가들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산업화 초기에는 저랬으니까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도 저렇게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영원히 가난할 지경에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불길한 내용의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저 토지 노동의 풍부함이라는 게 희소되는 세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찌됐든 점점 사회는 그러면 이제 10평에서 10명을 써가지고 10억을 투자하는데 1,000억 정도의 생산, 부가가치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회사들로 점점 변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드릴 건데 5나노, 7나노, 13나노 워낙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얘기들이나 뭐 비메모리든 뭐 메모리든 차량용이든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 5나노, 7나노, 13나노라는 게 생산성 향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건 5나노일까요? 13나노일까요? 5나노? 확실해요? 13나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작을수록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작을수록 맞아요. 요거는 반대입니다. 원래 효율은 뭐 높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13나노라고 하면 13 머리카락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나노라고 생각하시면 5 머리카락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더 작으면 나노는 더 작게 쪼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노미터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더 작으면 작을수록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판에서 나는 5나노 기술을 가지고 어, 그, 그 뭐죠? 원판이 100이라고 쳐보면 100나노, 총 원판의 면적이 100나노라고 치면 5나노에서는 웨이퍼는 5나노로 하면 100을 5로 나누면 20개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7나노로 하면 100을 7로 나눠보세요. 그럼 한 13 정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14 정도 만들 수 있는 거고 14개밖에 못 만드는 거고 100을 13개로 나누면
한 8개를 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5나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원판 하나를 가지고 와서 20개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은 원판 하나를 가져와서 8개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로 보면 50평에서 50명이서 50억 투자해서 1000억 만드는 거랑 100평에서 100명이서 100억 투자해가지고 1000억 만드는 거. 이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 하이텍과 삼성전자. 근데 최근 들어서 TSMC가 오늘 뉴스 나왔지만 TSMC가 결국에는 인텔의 3나노 CPU를 수주 받았다라고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인텔 CPU는 앞으로 TSMC 공장에 3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될 건데 3나노면 아까 삼성전자는 100 면적당 5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20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TSMC는 3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10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33.3개. 이해되시죠? 네. 33.3개를 만들 수 있다고요. 똑같은 원판 하나를 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원판 하나를, 원재료 하나를 가지고 33.3개를 만들고, 누구는 20개를 만들고, 누구는 8개를 생산해낸다고요. 그럼 누가 생산성이 높다고요? 누가 생산성이 높다고요? TSMC가 높다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TSMC, 삼성전자, DB 하이텍. 뭐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요. 그게 이제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자면 뭐 USB 사이즈가 이 디지털이라는 게 이래요. 속성이. 디지털이라는 거는 유형 경제와 다르게 디지털은 작아질수록 더 커집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나눌수록 커지고.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USB 카드에 비해서 SD 카드가 더 작고 저장 용량이 큰데 마이크로 SD는 400기가인데 크긴 더 작아졌죠. 네. 그래서 점점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이런 생활의 편의를 가져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기술 기업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 기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직원이 실제로는 삼성전자 투자의 가장 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사업 전체와 상대적 가치평가라는 비교를 잘 내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보는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직원이 현대차 주식 절대 안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현대차 연구원은 현대차 주식 사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업계에 맞는 훨씬 선구된 기술 누가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치만 그 회사는 그만큼 밸류에이션, 가치가 비싸다는 것 또한 또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 가치 평가를 잘 헷갈려 하는데 어찌됐든 기술 기업은 예측이 어려워요. 다음에 뭐 마이크로 SD가 뭐가 나올지 아니면 양자역학을 이용한 뭐 어떤 양자 컴퓨팅이 될지 그래서 삼성전자의 저 메모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지 아니면 비메모리 시장도 없어질지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올지는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R&D나 기술력을 통해서 뭔가의 기업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50년 동안 엔진, 전쟁을 통해서 갖춘 기술이죠.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독일이었잖아요. 근데 독일의 지금 이 기술력이 전기차, 테슬라가 만든 저 전기차라는 것 때문에 한 방에 없어지는 것처럼 한 방에 배터리로 효율을 따지는 메커니즘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전환되는 것처럼 기술은 너무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브랜드를 가진 회사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투자하기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성분들이 투자에도 민감하지만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라는 회사가 10년 후에 망할 확률이 높냐, 삼성전자나 TSMC가 망할 확률이 높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진짜 거의 뭐 99.999%로 삼성전자나 TSMC가 사라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10년 후에 에르메스가 사라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10년 후에 삼성전기나 무라타가 없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LG전자가 사라질 확률이 높을까요? LVMH가 사라질 확률이 높을까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은 기술의 정도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역시도 오류를 범하지만 전문가들도 어려워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IT 기술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실제 우리가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생산성 향상에서도 가장 우리가 투자자들로서 잘 봐야 될 건 뭐냐? 브랜드 가치를 잘 가진 애들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브랜드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럼 뭐 브랜드 평판이라는 그 국내에서 조사하는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 믿지 마시고 그 브랜드 평판 뭐 팽현숙 아줌마가 뭐 평판 5위 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면요. 최근에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가보면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중고 가격을 보면 브랜드 가치를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왜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느냐? 하드웨어적으로는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의 핸드폰이 더 좋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애프터마켓에서 아이폰의 감가상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10%도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삼성전자 핸드폰은 나온 지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반값, 그 반값에도 팔리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중고차 감가상각되는 거랑 BMW나 뭐 아우디나 이런 차가 감가상각되는 거랑 이걸 보면 그 시장 내 우위를 볼 수 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자동차가 애프터마켓, 아니, 애프터 서비스 뭐 이런 걸 감안하니까 현대차의 감가가 낮은 거고 뭐 그렇긴 하죠. 어찌됐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을 때 한 가지 도표로 가져왔던 거 중에 하나가 뭐죠? 자동차 감가상각률이 가장 낮은 게 뭐다?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3다. 이해되시죠? 그게 애플과 같은 요소인 거죠. 음.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할 땐 반대로, 중고, 애프터마켓에서의 가격을 팔로우 해보면, 이 회사의 감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LVMH, 그 다음에 LVMH까지는 웬만하면 세일을 잘 안 하죠.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는 완전 노세일이고. 그리고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롤렉스처럼 완전히 한정 수량에 계속 웨이팅을 걸리게 하는 절대 과다 생산하지 않고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얘네들이 엄청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뭐 연준이 돈을 저렇게 많이 뿌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삼성전자 투자하겠다 무조건 이런 논리보다는 삼성전자 10년 투자하실 마음이면 뭐 에르메스 10년 투자하는 게 물론 삼성전자 상승률 훨씬 높을 수 있죠. 생산성이라는 건 훨씬 높일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그 기술에 의해서 또 망할 수도 있다. 예측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이 훨씬 오래 살아남을 수 있더라. 기술을 얘기하는 회사보다. 이해되시죠?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인데 그 자본의 값, 돈의 값을 결정하는 게 미국 연준이고 이 돈의 값이라는 게 뭐다? 결국 금리라는 건데 금리를 오리고 내리는 이유는 세상에 뭔가를 좀 더 풍부하게 생산해내라는 의미 또는 너무 과잉 생산됐으니 뭔가 좀 덜 생산하게끔 자본 조달 비용을 높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토지와 노동을 과도하게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본의 값인 금리를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한다. 그러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생산 이코르 소비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A라는 여러분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2021년 1월 27일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뭘 생산하고 싶으세요? 지금 금리는 거의 0%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도와줄 친구들이 한 10명쯤 있고요. 요새는 뭐 공장도 뭐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아웃소싱을 하든 또는 서비스업을 하면 되니까. 그럼 뭔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무엇을 만들지 않죠? 왜 무엇을 만들지 않을까요? 또는 그럼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어,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렇죠. 플랫폼 만들면 좋겠죠. 이건 이제 흉내 내는 거죠, 또. 이미 플랫폼들이 좋다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무엇을 만들까가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근데 이 무엇을 만들까는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에 대답이 아니라 난 제가 여쭤봤으니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썼는데 난 이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 나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 왜 아침에 새벽에 물건을 내 집 앞에다가 식료품 같은 거 맛있는 거 밀키트 같은 거 아니면 과일이든 뭐 생수가 됐든 이런 거 아침에 내 집 앞에 갖다 주면 안 될까? 내가 택배비는 낼 테니까. 이게 뭐죠? 이게 마켓컬리가 탄생한 논리인 거고 쿠팡이 탄생한 논리인 거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메신저로 뭔가 얘기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해볼 방법이 없을까? 이게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인제는 생산할까에 대한 그 꺼리 인제 유형의 물건들 말고 유형의 물건들을 인제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싸게 못 만드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뭐 플라스틱을 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LG화학이 다 만들고 있고 토지 노동 자본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LG화학이나 듀퐁보다 더 좋은 고부 가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세상에 없던 것 중에 뭔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사람들도 이걸 필요해할 것 같은 거를 생산해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만 있으면. 근데 금리가 0%인데 왜 안 하냐고요. 자본 비용을 빵에 맞춰 줬는데. 어. 그렇죠. 생산 의지가 없다니깐요. 대부분 생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99.9%의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뭔가의 의지가 없다고요. 내가 쇼핑몰을 차려 가지고 한국도 앞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캠핑을 많이 할 것 같아. 자연에 대한 회귀 뭐 이런 거. 나도 놀 만큼 놀아 보니까 이제 뭐 놀이공원도 재미없고 야구도 인제 재미없고 게임도 재미없고 그냥 자연에 나가 가지고 캠핑 의자 하나 펴 놓고 커피 마시는 게 최고더라. 난 캠핑 시장이 열릴 것 같아. 그럼 해외에 있는 캠핑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가 수입해서 들여오고 한국의 캠핑 문화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봐야지. 해외 건 너무 비싸니까. 그게 뭡니까? 코베아 같은 회사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니까요, 우리한테는. 도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뭔가를 도전하죠. 그리고 그게 뭔가 선구자적으로 세상에 앞선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아야 내가 시도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이디어라는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단순히 토지 노동 자본만 있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중에서 생산의 3 요소 중에 자본이 제일 중요해서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게끔 의지를 북돋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이디어 하나 드렸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뭘 만들면 대박 난다고. 제가 그때 한 3 개월 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진행 중일 때 그렇죠. 층간소음. 요새 회자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의지가 만약에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써 봤더니 이게 반드시 줄여 주더라. 그런 걸 만들면 대박 나는 거죠. 뭐죠? 라텍스 슬리퍼를 만드시든 뭘 했든. 그러면 사람들도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물건을 먼저 고민한 놈이 만들어낸 서비스나 물건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그런 의지가 없다고요, 보통은. 그러니 그런 의지가 풍부해서 세상을 뭔가 변화시켜 보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놈들과 동반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주식 투자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투자다라는 겁니다. 어찌 됐든 다음. 네. 무엇을 생산할까의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인제 경트 초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고 투자도 잘하고 싶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럼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은 잘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회계 공부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회계 공부가 진짜 주식 투자에 전혀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것도 공부해 본 놈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쓸모가 없냐면 그거에 오리엔티드 해봤자 또는 PR, PBR만 잘 알아봤자 ROE, EV, 에비타를 잘 구해봤자 또는 무슨 지표와 차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봤자 돈을 못 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돈 번 사람 누구냐? 세상 사업가들만 잘 보시면 되잖아요. 사업가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다른 도전 정신, 그다음에 실패해도 하겠다라는 의지, 그다음에 뭐 계속 안 좋고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끝까지 하겠다라는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면 뭐 그 셀트리온이 진짜 좋은 기업이냐 나쁘냐 떠나서 어찌 됐든 무의 환경에서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전혀 없는 시장에서 자기가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저게 사기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끝까지 도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를 내니까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해되세요? 결국 투자를 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투자를 잘하고 싶다는 무슨 얘기냐? 저랑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뭐 지표를 해석하는 기준을 높이고 리포트도 해석하고 애널리스트들보다 더 높은 안목을 가지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뭘 원할까? 앞으로. 그게 좀 시야가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꼭 성공하다는 얘기죠. 사업가처럼. 그러니까 그 사업가와 동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뭘 원할까를 본인이 끊임없이 먼저 고민하시고 그 문제를 분명히 먼저 해결해 놓은 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도 또는 뭐 다른 방면에서 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내가 뭐 부모님이 편찮은 걸 봤더니 꼭 이런 약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 회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회사를 투자해 놓고는 그 회사 좋다라고 자꾸 드립치지 말고 뭐든지 내가 삶에서 또 내가 주변을 관찰해 보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걸 만드는 놈들이 꼭 있어요. 그럼 그 놈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켰으니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된다고요. 배달의 민족. 나는 밖에 나가는 거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집에서 좀 편안하게 받아 먹고 싶었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놈이 그걸 만들어줬네. 그럼 그 회사에 투자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군가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죠?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도 그 똑같잖아요. 그죠? 무신사도 마찬가지고요. 왜 옷을 꼭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 아저씨들이랑 막 흥정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사야 되지? 아니면 백화점 가서 왜 눈탱이 맞고 사야 되지? 근데 좀 싸게 옷도 온라인으로 택배로 이렇게 해서 잘 받아볼 수 없어? 가격 비교도 좀 잘 되고? 아니, 그 니즈가 있으니까 무신사라는 플랫폼이 나오는 것처럼. 이해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면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회계사의 뭐 회계 공부법을 배운다, 뭐 펀드 매니저 했던 뭐 교육 과정을 똑같이 해보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세상에 뭐가 필요하고 그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난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 엄청 큰 효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자본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왜 테슬라라는 회사한테 자본이 몰린다고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높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폭설이 오니까 스페인도 폭설이 오고, 인도네시아는 계속 홍수가 나고, 바닷꽃길이 뭐 코에서 뭐 그 뭐죠? 플라스틱이 나오고, 빨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애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돈이 되는 거고. 그 변화를 읽어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공부해내서. 이해되시죠? 다음. 스마트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실제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을 PER로, PBR로 또는 애플의 뭐 어떤 투자학적인 관점에서 애플을 고평가다, 저평가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사항들은 다 틀렸어요. 왜? 왜? 애플은 없는 걸 만들어냈으니까. 없는 걸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평가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이 회사가 비싸다, 싸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없는 걸 세상에.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 벌면 이 회사의 가치는 이러니 이 회사가 지금 거래된 가격이 이 회사가 버는 거에 비해서 비싸다 싸다라고 또 월가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예상하지 못했던 걸. 그게 뭐예요, 최근에는? 애플카죠, 애플카. 이제 그 기대감이 먼저 간 거지. 여태까지는 애플이 먼저 보여줬던 거고. 이해되시죠? 지금은 오히려 월가나 투자자들이 먼저 상상하고 있는 거죠. 애플카가 나오면 대단할 거야 라고.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맞아요. 에어팟 시장 바꾼 것처럼. 그쵸. 예. 다음에 뭘 만들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월가 애널리스트든 한국 애널리스트든 더 그렇지만 이런 걸 믿지 말라고 믿을 수도 없지만 믿지도 않지만 그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게 무슨 전문가야. 뭐 숫자나 두들기고 맨날 PER, PBR 얘기하고 역사적 밸류에이션 대비 뭐 비싸니 싸니 뭐 맨날 그런 얘기나 하고 자기 경험상 뭐 이렇게 빠지면은 뭐 반등할 거고 뭐 이런 얘기나 하는 게 무슨 경험이에요. 지금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평가하냐고. 애플도 스마트폰 나왔을 때부터 고평가라고 했고 아마존이 그 뭐죠? 책 배송하는 그 시스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부터 비싸다고 얘기했고 넷플릭스는 비디오 가게가 그 뭐죠? 그 뭐죠? 컨텐츠 창작하는 회사로 변화한다고 했더니 꼴값 떤다라고 얘기했고 어 아무도 인정 안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돈을 버니까 이제 와서 뭐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리포트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투초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내는 애들이 월가에서 연에 뭐 한 2-3억 정도를 받는 아이비리그의 대학 나온 애들인데 그 애들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어디로 가? 실리콘밸리로 간다. 그러니 걔네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월가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의 예측이 왜 안 맞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것들이 막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워낙에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들을 잘 만들어내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예측이 많이 틀리게 된 거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결론은 사람들이 뭘 원할까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냐. 스마트폰을 아무도 안 원할 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넘기는 본능이 있고 직관적이고 걸어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싶지만 문자도 보내고 싶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싶고 카메라도 찍고 싶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다 미쳤다라고 했을 때 그 기술을 가지고 다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이 이 시장을 먹은 것처럼 전기차를 왜 만들어? 라고 테슬라 그렇게 남들이 욕했을 때 혼자 묵묵히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 어느새 환경오염에 대한 니즈, 환경을 좀 보호해야겠다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 그리고 전기차의 퍼포먼스, 그 다음에 감성, 이런 것들이 테슬라라는 가치를 만들더라. 다음, 마켓 권리. 아니, 그러면 왜 롯데는, 왜 이마트는 그 전에 이런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냐? 새벽 배송이라는. 이 너무너무 간단한. 왜 이제서야 쓱 배달을 흉내내고 있냐? 어, 사람들이 뭘 원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뭐에 가 있다? 이마트나 롯데는 다 뭐에 가 있다? GS 슈퍼는 다 뭐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오프라인 말고. 다 어떤 문제, 이미 관료화돼서 다 어떤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생산성 향상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면 원가 대비 매출을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이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마트의 브랜드력을 높여서 더 비싸게 팔아먹을까? 요것만 생각한다고요. 관료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구단이나 인수하죠. 이해되세요? 진짜 야구단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말아먹을 겁니다. 그때 말한 것처럼 서울대 법대 대표이사를 앉히는 순간부터 제가 그때 제 숏리스트 1번인데 글로벌 숏리스트 1번인데 와, 뭐 더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죠? 어. 마켓 컬리는 그냥 그 김순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우면서 이 아침에 내가 맞벌이 사회가 됐고 너무 바쁜데 나 진짜 정신이 없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맨날 막 골라가지고 장 보고 하는 이 문제점들 이마트 있고 다 하지만 이게 너무 불편한 이 문제점들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도 이런 거를 원하지 않을까? 조금 가격은 비싸더라도 친환경이 됐든 이런 걸 좀 엄마의 마음으로 잘 골라주는 어, 이런 MD 역할을 해주고 새벽 배송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뭘 원할까의 문제에 집착했다고요.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그럼 도대체 그 대기업들은 뭐 했냐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고작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자동화할까? 어떻게 하면 아줌마 캐셔를 좀 덜 쓰고 매출을 더 뽑아낼 수 요런 거에 집착할 때 완전히 판을 바꾸는 문제는 다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생산할까의 문제는
결국 사람들이 뭘 원할까의 니즈를 잘 읽는 애들이 가져가게 돼 있다고요. 왜? 자본 조달 비용 어차피 빵 프로니까 빵. 자본의 가치는 이제 없어졌으니. 그다음 소니가 워크맨을 내놓기 전까지 워크맨이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지만 그 이동형 그 오디오 장치 그게 사람들이 꼭 필요할까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냥 소니는 이걸 걸어 다니면서 들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라는 관점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소니의 가치를 만든 거고. 다음 리니지도 아니 누가 컴퓨터 앞에서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뭐 아이템으로 뭐 100만 원을 거래하고 1000만 원을 거래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냥 게임이 좋아서 만들고 그 세계관을 만드는 게 리니지였던 거. 그게 지금 10년, 20년이 돼도 회자가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명맥이. 다음. 샤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뭘 원하냐는가를 잘 읽어보면 돼요. 넥스트. 다음. 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음에 테슬라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 지난 2, 3년 동안 맨날 테슬라 얘기했지만 앞으로 테슬라가 될 회사들도 널려 있다. 우린 투자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 왜? 계속 세상은 바뀌니까 더 점점 빠른 속도로.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할지만 잘 읽어내면 된다. 지금도 잠재적 제2, 제3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자극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있다. 결국 그건 뭐다? 사람들이 뭘 원할까의 문제다. 사람들이 뭘 원할까? 앞으로 세상이 변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데 돈을 쓸까? 어. 그래서 숏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한 게 자기의 상상력을 하여튼 확장시켜야 됩니다. 다음. 응. 스타벅스가 스타벅스를 만들었을 때 로고를 찍어서 똑같은 맛을 내는 커피를 전 세계에다 팔겠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을 때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 같은 나라들은 커피 마시는 문화가 미국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타벅스가 뭐 그렇게 활발하게 엄청 발전되지 않고 카페 문화라는 게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매뉴얼화된 카페라는 걸 만들고 커피라는 걸 만들었을 때 커피의 원가가 얼만데를 고려해서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이걸 내놨을 때 이걸 5천 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 처음 들어와서 그걸 먹을 때 된장면이 뭐니 난리를 쳤어요 어른들이. 처음에는 저항한다니까요. 어떤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은 거부하고 결국에 그게 사람들에게 효용이 있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부가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산에 참여해서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그 자본을 결정하는 게 미국에서도 연준, 걔네들이 금리를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더 뭔가를 생산 많이 하게 하고 적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났다. 왜? 어차피 금리는 빵 퍼센트이니 돈은 전 세계 자본이라는 건 너무 풍부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뭘 생산해야 될지를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는 세상이다. 누구도. 왜? 이미 많은 것들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 물건이라는 것들은. 그럼 서비스에 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건 쉽지 않다. 그러니 누구도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자본은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자본은 빵 퍼센트에 맞춰줬다. 근데도 생산해낼 건 별로 없고 물건들은 남아돌고 있고 무형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어렵고 힘들고 왜? 기술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투자만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잉여 자본이 넘쳐 흐르니 투자만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구경제 비즈니스 모델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까지 이어지지만 금리라는 거, 돈의 값이라는 거 결국 미국이 결정하고 그 얘기를 했던 거에 기본이 되는 그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 구경제의 생산의 3요소인데 이 토지, 노동, 자본을 가지고 작은 범위에서부터 시작하자면 가장 작은 토지를 가지고 가장 작은 노동력을 가지고 가장 작은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게 프랜차이즈 같은 거겠죠. 그죠? 다음. 네. 뭐 상가를 가지고 10명 가지고 자본금 10억으로 하면 임대업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다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상가 공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은 상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중소기업이 상가에서 운영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도 되면 그래도 건물이라는 건 가지고 있죠. 노동자 규모는 뭐 한 100명 단위 되겠지만 자본은 100억 밑에. 그럼 우린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요새 뭐예요? 4억을 팔고 있죠. 다음. 대기업은 대기업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대기업 정도면 이제 빌딩이라고 표현하죠. 빌딩도 그 사람도 1000명 이상 되고 자본금도 최소한 1000억 이상 돼야겠죠. 근데 그 대기업들조차도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과다해서 서로 먹거리를 가지고 똑같이 싸우더라. 왜? 이마트, 그 다음에 뭐 신세계, 그 다음에 롯데, 그 다음에 한화, 뭐 갤러리아 이런 거 있으니까 보면 다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더라. 뭐 면세점 한다니까 뭐 한화는 63빌딩에 자기도 면세점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투어도 나도 면세점 하겠다. 그랬더니 뭐 호텔 신라 면세점에 경쟁하기 위해서 롯데 면세점에 경쟁해. 이렇게 아이디어 없이 기존의 사업에만 다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생산이 과잉되더라. 항상 그런 문제가 일어나더라. 다음. 이 경쟁이 치열하죠. 왜? 그냥 싸게 많이만 만들면 됩니다. 토지, 노동, 자본을 가장 적게 들여서 가장 많이 만들면 이기는 모델이 구경제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구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금리의 영향을 받죠. 왜? 자본 조달 비용이니까. 대기업일수록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대기업이 금리 내리라고 맨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생산이 과잉해지고 또 생산이 언젠 줄고 늘고 하는 금리 때문에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그 다음에 축소 생산, 축소 소비.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 왜? 금리 올리고 내리고, 금리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네, 정확하게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구경제라는 건 결국 사이즈의 문제였다. 그걸 얘기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건데 규모의 경제의 사이즈의 문제였다. 이게 신경제로 넘어오면서 신경제는 이상하게 규모의 경제는 대기업이라는 게 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큰 공룡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신경제, 새로운 경제로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덩치 큰 놈들이 지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USB의 변화에서 본 것처럼. 이 디지털과 IT와 기술의 신경제에서는 크고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작고 작은 게 비싸고 더더더더더 몸집이 작고 빨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산의 3요소에서도의 변화지만 구경제와 신경제의 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왜 삼성이 뭐 중공업도 있고 삼성 보면 조선도 하죠. 화학도 있었죠. 화학 팔았지만 삼성 레미안 건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증권 있죠. 삼성생명 있죠. 그죠? 그 다음 삼성전기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자동차도 했었죠. 그죠? 이게 누구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걸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주력이 뭐냐의 차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한다는 거죠. 왜? 결국은 토지, 노동, 자본을 크게 키우는 놈이 다 먹더라. 1등이 되더라. 그리고 2, 3등도 치열하게 경쟁은 하는데 어차피 밑에들만 죽이면 되니까 할만하더라. 그래서 서로 몸집을 불려왔던 거죠. 대표적으로 뭐 금호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뭐 한진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현대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뭐 신세계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 다 동일하다.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다 서로 크게 하는 거죠. 자체 본업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디지털 경제로 넘어오면서 이게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델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진짜 그나마 한국에 있는 초일류 기업이 맞는 게 삼성의 눈치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세상에 좀 변하네 라고 반도체를 만들어 봐서 알았던 건지 뭔가를 먼저 팔기 시작했다고요. 삼성이 서초 4억을 지었던 것도 매각했죠. 그죠? 그 다음에 땅, 유유부지 있는 것도 매각했죠.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을 팔았죠. 매도했죠. 그 다음에 비중요 비즈니스 모델들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거 냅두고 비주력 사업은 다 정리한다라고. 그때 그걸 인수하고 먹으면서 예전의 구경제 방법대로 성장하려고 시도했던 회사가 누구였죠? 금호죠. CJ랑 대한통운 같은 거 먹고 대우건설 먹어서 더 키워보려고 했던 그 회사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서지 못하고 도태돼서 망했고
삼성처럼 몸집을 줄인 애들은 그나마 지금 변화에 순응하면서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현대차 GBC 만드는 건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배워야 되는 경제 체계는 제가 경제학 교수라면 전 뭘 넣으라고 할 거냐면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경제의 나노화입니다. 나노화. 경제의 나노화라고 적을 것 같아요. 경제가 분절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을수록 성장하고 빠르고 도전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규모의 경제에 맞는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구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신 비즈니스 모델은 규모의 경제에 먹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 규모의 경제처럼 몸집을 키우나요? 물론 사업은 확장하고 있으면 이제 그 제동을 걸리긴 하지만 애플도 그러면 규모의 경제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화에서의 디지털 경제로의 하나의 플랫폼화를 이루는 거지. 상관없는 사업들을 계속 확장시켜가지고 뭐죠? 자회사 형태로의 운영을 한다? 이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이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경제 미세화가 일어난다는. 다음. 또 말이 길어졌네. 그래서 대량 생산한 걸 대량 소비해야 되니까 도시화가 필요했던 거고요. 인구 밀집 증가가 필요했던 거. 그게 도시화인 거고. 이 도시화와 반대되는 형상들이 최근에 디지털 경제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됐었던 게 구경제의 모델이었다. 반면에 신경제의 모델은 그렇지 않다. 신경제의 모델은 플랫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이제 예전에는 토지가 있어야지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들으셨어도 100번, 1000번 계속 들어야 돼요. 꼭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투촌을 들으신 분들의 생산의 3요소를 여쭤보면 이제는 데이터와 뭡니까? 노동을 대체하는 게 AI와 자동화죠. 그죠? 그다음 자본을 대체하는 것. 자본 필요도 없어요. 그때 말씀드린 벤처 캐피탈이 알아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회사에 이미 다 짱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뭔가 되는 아이디어만 내보세요. 그러면 진짜 불이 나게 투자할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문제지. 어, 자본은 너무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의 3요소는 뭐다? 데이터 자동화, AI. 이것만 있으면 그냥 된다. 근데 이거의 특징들이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 토지 노동이야 사람 구하고 공장 구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가능했죠. 이해되시죠? 돈만 있으면 됐다고요. 그래서 자본의 중요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본의 중요성은 떨어졌고 토지 노동인 신경제의 토지 노동인 데이터와 자동화와 AI 기술은 아예 일반인들은 갖고 있지도 않다고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 생산을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투자로 돈이 몰리는지? 어, 생산을 하고 싶어, 나도. 금리가 0%니까. 그래, 그럼 나도 뭔가를 해볼까? 할 수가 없다고. 예전 같으면 그냥 공장이나 하나 세워가지고 뭐라도 만들어냈으면 팔렸어요. 예전이었으면. 그러니까 은행 이자만 싸게 대출받을 수 있었으면 그냥 공장 하면 됐어요. 아니면 공장은 잘 안 돼도 토지 가치가 올라서 그 공장의 가치가 올라서 이자를 내고도 공장의 가치가 올라서 돈이 남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뀌어가지고. 왜? 데이터가 있거나 자동화가 되거나 아니면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로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진짜 없는 거지. 도저히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이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같은 저 천재 갖고 뭐 이상한 애 있잖아요. 막 갑자기 나와서 막 대마초 피고 막 상명 폐지한다 그러고 막 기괴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기괴한 이유가 뭐예요? 어, 약간 뭐 이과적인 공학도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뭐에 이렇게 몰두를 잘하고 그죠? 사람과의 대인관계나 뭐 의사소통에 이런 건 좀 떨어지고 그죠? 세상은 바꿔볼 의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앨런 머스크의 최대 매력은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로 가자. 막 이런 얘기하고. 어, 지구에 땅이 부족해?
너무 환경이 오염돼 있어? 그럼 우주로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우주로 갈 능력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난 지구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만들 수 있었지. 아니면 세제 공장, 타일 공장, 아니면 뭐 컴퓨터 마우스 만드는 공장, 휴대폰 공장 이런 거는 나도 만들 수 있었어. 내가 조금만 기술이 있었어도.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없고 AI 기술이 없고 이과적 공부는 해본 적이 없고 수학의 정석은 논지 10년이 넘었고 수투는 아예 접근도 못했어. 그런 내가 무슨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만 봐도 울렁증이 오는데. 음. 컴퓨터 언어인 뭐 C 언어라든지 뭐 이런 건 다룰 줄도 모르는데. 어. 근데 내가 무슨 컴퓨터랑 대화를 해. 그러니 난 당연히 그 기술이 없지. 그러니 난 뭘 못하는 얘기예요? 어. 생산의 3요소인 데이터 자동화 AI가 안 되니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더라. 그럼 이제 뭐가 된다? 어. 여기에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서 그나마 먹고 살래. 아니면 종속될래. 이 둘 중에 하나가 남았다고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이 종속되고 있고 우리도 맨날 이제 배달의 민족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코로나19가 한 번 더 온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5년 후에 뭐 사스도 왔고 뭐도 왔고 메르스도 왔고 계속 오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뭐 지구상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안 올 게 뭐예요? 계속 왔었는데 뭘 3, 4년 간격으로. 그러면 이제 배민에 대한 마켓컬리에 대한 쿠팡에 대한 아마존에 대한 그다음 줌에 대한 줌 비디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겠죠. 왜? 우리는 줌처럼 그런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 네. 이게 불행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해놓거나 아니면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경제라고 말하는 이 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드린 토지 노동 자본이 완벽히 대체돼서 자동화 AI 데이터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노동 토지가 다 불요해진다. 필요 없어지더라. 그러니 앞으로 토지의 가치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의 가치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다고요. 앨런 머스크가 그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부동산 다 팔아버리겠다. 집 다 필요 없더라. 실제로 와이프는 반대했지만 앨런 머스크는 부동산 다 팔아버렸다. 이게 구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시적 마인드가 다른 거죠. 먼 미래를 보는 마인드가 다른 거지. 아니, 물론 집 한 채 뭐 주거의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는 앨런 머스크가 아니니까. 다음.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자동화 AI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생산 요소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경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경쟁을 하지 않아요.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답. 그렇지. 역시 우등생. 홍란님. 독점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유튜브 플랫폼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랑 한번 경쟁해 보시라고.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못한다고요. 이젠 못한다고요. 두 번째, 금리 영향도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금리를 자꾸 내리는 중앙은행의 저 공무원들의 저 멍청한 행위는 우린 사실은 제롬 파월이든 옐런이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지만 저 사람들의 저 구시대적인 다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저 구시대적인 사람들의 경제학적인 세상에 대한 대응은 세상에 대한 대응은 결국 3, 40대, 50대의 젊고 유능한 IT 인재들,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 팀 쿡, 그다음에 뭐 피터 틸,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더라. 결국 저 사람들은 계속 금리 내리고 생산을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해내려고 하고 했지만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나아진 상황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데이터 자동화 AI로 생산의 3요소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대부분은 금리 내려주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고용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고 법인세까지 깎아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늘어나더라. 어. 결국 커피 나르는 일자리나 늘어나고 배달의 민족 그 라이더 일자리나 늘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구시대적인 그 좋은 일자리라고 말했던 거 그건 돌아오지 않더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토지 노동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앞에 구경제는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거고, 경쟁이 치열했다. 그래서 누가 싸게 싼 금리를 받아와서 사업을 확장하느냐의 문제인 경쟁이 치열한 거와 신경제에서 플랫폼화돼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공유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본소득제를 왜 해야 되냐면 아무도 이제 대부분이 소득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대부분이. 응. 제가 더 우울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더 우울한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하고, 일단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주 무서운 얘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제의 생산의 3요소는 과거 토지, 노동, 자본과는 배척되는 데이터, 자동화, AI 같은 건데, 이거는 아주 소수가 독점하는 형태고, 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의 특징을 봤더니 구경제와는 다르게 경쟁이라는 걸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퀄 뭐다? 독점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독점한 그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다 낙오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왜? 자본은 이미 세상에 너무너무 풍부해서 금리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금리를 내려서 잉여 자본을 뭔가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이제 신흥국으로 가든가 풍부한 토지나 노동이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돈이 없는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경제를 다시 발전시키고 또 소비하게 만드는데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돈들이 오히려 되레 어디로 몰리더라? 플랫폼 비즈니스. 꿈을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회사의 주식으로 몰리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리 내리는 효과는 더 떨어지더라. 왜? 테슬라는 이미 돈이 이렇게 풍부한데 또 돈이 몰리는 거야. 계속 돈이 몰리는 거야. 애플도 돈이 더 필요 없는데도 애플한테만 돈이 계속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 다 눈치챈 거죠. 네. 이해되세요? 이게 구경제와 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완벽한 차이다.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임금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는 게 다 사라지고 현금 흐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 뭐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하여튼 부동산세, 우리는 자산을 가지고 과세하는 개념이에요. 전 세계는. 그러니까 자산의 소득을 가지고 매겨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또 부유세를 매기고 있는 형태죠. 그러면 이러면 이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데서부터 뭔가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현금 흐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하여튼 잘 생각해 봅시다. 다음. 그러니 당연히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라는 게 없더라.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폭락할 거야. 또는 뭐 시장이 폭등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존이 독점한 이후로 10년 동안 오르면서, 지난 10년 동안 아마존이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주가 오르는 과정을 보면 호황과 불황이 와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러면 올라오는 모습은 지난 20년간 비슷했는데 삼성전자와 아마존의 차이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호황과 불황을 겹치면서 올라오는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호황 불황이 없으니까. 왜? 매번 이익이 뭐예요? 서프라이즈니까. 계속.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희소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사이클, 경기를 타지 않는다. 경기와 무관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애플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잘 팔렸는데 코로나19가 오니까 더 잘 팔리더라. 이해되세요? 호황과 불황을 겪지 않더라. 그냥 쭉 호황이다. 쭉 호황. 계속해서 플랫폼 모델은. 그래서 그걸 구독하게끔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월 정기 결제를 하게끔 만들고 계속 성장하더라. 그래서 이 플랫폼 모델들은 장기적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를 만들어내요. 왜? 중간을 다 없애버리니까. 왜? 중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이 구시대의 모델들을 하나씩 잠식해 나가기 때문에 토지, 노동, 자본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와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봤을 때는 비효율 덩어리라는 거죠. 왜? 토지, 노동이라는 건
자본이라는 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공장이라는 건, 공장의 그 기계라는 건 5년, 10년이면 바꿔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은 R&D고, 자기네들은 기술력이고, 자기네들은 쌓이는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물건이나 상품을 뭐가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낼 수 있고, 그걸 만들어내면 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러니 양극화가 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제 호황과 불황과 이런 경기 사이클이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전 세계 구경제는 계속해서 불황이 온 거고, 그죠? 아주 소수의 몇몇 플랫폼 업체들이 전 세계를 독점해가는 과정이 온 거고, 이해되세요? 얘네들은 장기적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구경제의 국가들이나 기업들은 호황, 불황을 거치면서 지난 20년을 왔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더라? 그냥 계속 저성장과 불황이 오더라. 그 플랫폼 비즈니스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변화에 따른 기회는 누가 더 많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변화에 따른 기회는 뭐 플랫폼 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구경제 쪽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SC도 그렇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뭐 피브레도 그렇고 어워크도 그렇고 모든 뭐 추이 그 온라인 반려용품 마켓 추이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진로우라는 회사, 레드핀이라는 회사, 그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갱노노, 뭐 직방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이 다 과거의 부동산 중개업자들, 오프라인으로 구경제 모델들, 이런 애들 다 잠식하고 있다.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얘네들은 호황과 불황이 없다. 경쟁도 하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누구랑 경쟁하나요? CGV는 롯데시네마랑 경쟁했잖아요. 메가박스랑 경쟁했잖아요. 그죠? 넷플릭스는 누구랑 경쟁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아무랑도 안 하잖아요. 왓챠랑 경쟁하나요? 응. 넷플릭스는 경쟁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넷플릭스 같은 모델을 이제 만들 수 없다니까요. 왜? 넷플릭스의 하청업자가 된 거죠, 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뭐고 다 하청업자가 된 거죠. 다음. 네. 그래서 얘네들은 유형 자산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구경제의 모델들은 유형 자산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다 이익 또는 유형 자산을 가지고 하는 지표, 회계적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무형 자산이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 AI라는 거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적냐고요. 재무제표에 적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업보고서상 3개월마다 우리 회사에 대한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애플도 구글도 테슬라도 누구도 제출해야 되는데, 구경제 애들은 그 자기네가 돌리고 있는 공장의 기계가 10년이면 오늘 샀으면 오늘부터 10년 동안 매년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놓습니다. 근데 애플이 투자한 기술 또는 애플이 개발해낸 데이터 또는 애플이 만들어낸 M&A한 회사, 이거에 대한 가치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해 놓을까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을 때 유튜브의 가치,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칼큘레이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이 될 수가 없다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토지 노동 자본은 데이터나 AI이기 때문에, 자동화이기 때문에, 또는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감가상각의 대상이 없다고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물건은 오래되면 바꿔야 되니까 이 마우스 10년 동안은 못 쓰잖아요. 고장나니까. 이걸 사면 회사는 10년 동안 구입 물품의 가격을 얼마씩 떨겠다라고 감가상각을 한다고요.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자산이라는 건 감가상각의 대상이 없다고요. 왜? 시간이 가면 감가가 아니라, 상각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늘어난다고요.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늘어난다고요. 네이버의 가치는 올라간다고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해되세요?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만의 IP라는 거, 게임 회사 리니지의 스토리라는 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마블이 가지고 있는 마블의 그 만화책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것처럼,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게임으로도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고요. 근데 플랫폼도 경쟁을 하긴 하죠. 당연히. 경쟁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진짜 경쟁이 없고
가치는 점점 돈에 풀어지는 양에 비해서 양과 비례해서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가고 생산의 3요소인 데이터와 AI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플랫폼과 함께 더불어서. 뭘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브랜드를 가진 회사예요. 명품 회사. 얘네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프랑스 가서 연구해가지고 명품 회사 하나 만들어야지 못해요. 명품 회사는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왜? 명품 회사의 가치는 어디에서 와? 명품 회사의 토지 노동 자본. 그러니까 명품 회사의 생산의 3요소는 뭐예요? 그냥 브랜드예요. 어. 원가도 필요 없고 거기 무슨 원가가 있어.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 진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 그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니까요. 지난 5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을 사든 뭐 예를 들어서 명품 기업을 투자하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라지지 않는 가치라는 거죠. 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가 1년에 1조씩 매년 투자를 해요. 기계 장비를 새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그럼 걔네는 매년 1조씩의 감가상각이 있는 거예요. 투자한 것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 기계를 새 기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삼성전자와 애플이 버는 이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시가총액이 비슷해야 된다는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다음. 뭐 이런 문제들이 원래는 국영지에서 일어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킹 이슈나 개인정보 제공이 문제된다. 그래서 이 해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등장한 모델이 뭐죠? 기업이 뭐죠? 대표적으로. 그 페이팔 마피아들이 만든 요새 잘 나가고 있는 펠런티어라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죠. 보안 회사죠. 어, 결국 이런 회사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 경투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운 거에서 그 국제적 역학관계까지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플랫폼 그 생산의 3요소에서 토지 노동 자본에서 자본의 가치가 높고 낮아지는 이유, 그러면 도대체 왜 금리를 올리고 내렸던 걸까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금리를 누가 정할까에 대한 이유. 그러나 그와 무관하게 생산의 3요소가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에서 현재의 데이터 자동화 AI로 변한 세상에서 금리의 변화의 유무는 어떠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요새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무형자산이 중요한지, 왜 유형자산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지, 그죠? 왜 이제는 주식시장이 막 호황과 불황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나스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형태가 나오는지, 중간중간에 뭐 아주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전제하고 지금 경투초 듣는 분들 중에서 경투고 듣는 분들 이걸 이해하고 숏리스트를 만들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헤지 펀드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평가 방법, 구경제의 산업을 평가하던 방법들, 이걸 가지고 비싸다, 싸다, 기업이 과대평가됐다, 과소평가됐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린다니까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의 가치는 예전의 모델로는 평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데이터의 특징이 그리고 있어요. 데이터는 경쟁하지 않아요. 누구랑도 경쟁하지 않고, 정형화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틀이 있거나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방법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저장 공간은 엄청 작아지고, 나노화되고, 그리고 공간의 이동과 물리적, 시간적 이동이 엄청 편안해져서, 아주 크로스오버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난 세계화가 더 잘 되고 있다. 왜?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가 오니까 전부 줌을 다운받아서 줌으로 모든 걸 했으니까. 이게 세계화죠. 다음. 네,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 뭐 미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미국 금리를 내린다. 미국 돈의 값을 내린다.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연장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다음. 금리가 내리니까 뭔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부동산, 주식, 채권, 가상화폐 같은 투자가 있고 원래는 생산하라는 의미에서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건데 사람들이 더 이상 생산해낼 아이디어도 없고 생산의 3요소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고 플랫폼 기업을 만들 수 없더라. 플랫폼 기업을 만들 수 없으니 차라리 그냥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열풍이 분 게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업이 별로 없으니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자.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열정적이니 그래서 부동산 열풍이 분 거고 제가 이게 제일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부동산이 더 불안하죠, 사실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반작용이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줬는데 생산으로 가지 않고 변화된 세계에서는 그냥 플랫폼 기업의 투자나 이상한 형태로 변형이 됐다. 다음. 그래서 투자 자산 시장만 과열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 과세하려는 의도가 점점 강해지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주식, 채권, 가상화폐에 무조건 과세하려는 의도를 높이 가지고 있다.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섰으니까 법인세도 다시 올릴 거고 세금 정상화는 무조건 합니다. 올해 첫 해는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4월 보궐선거랑 내년 대선 때문에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과세할 겁니다. 다음. 그러니 점점 금리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감가상각의 의미도 떨어진다. 왜? 플랫폼 기업은 감가상각 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없으니까 별로. 그러니 어떻게 된다? 기존의 부동산, 주식, 채권,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그걸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근로소득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 간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점점. 그러니 그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멍청한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미국 재무부든 미국 중앙은행도 계속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럼 금리를 낮추면 또 뭘 한다?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어차피 생산 데이터나 AI가 없으니까 또 투자를 한다. 그럼 또 투자를 한다는 건 부동산, 주식, 채권, 가상화폐를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의 부를 또 늘려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트레이딩 하는 걸로는 돈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경트 초 하시는 분들이니까 트레이딩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유통 시장에서 뭔가 액션을 하는 거 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잘 나오기 어려운 형국이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다 이상한 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발행하셔야 된다니까요. 발행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경트초를 듣는 분들은 같이 뭔가를 해보자니까요.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인이 법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 내가 부자가 아닌지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법인 대표예요? 자연인 대표예요? 본인이 아니면 법인의 근로자예요. 그럼 대부분 법인의 근로자이거나 그죠?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니까. 법인이 아닌 사람이라니까. 음. 하여튼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이 마법의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이상한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 구성된 옐런, 제롬 파월,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삼각 트레이드가 아주 구시대적인 경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또 미국을 살려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거에 의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살아난다? 플랫폼 기업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난다. 근데 그러더라도 미국의 양극화를 막을 수는 없다. 미국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조차 그 다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뭐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또는 세금 인상을 통해서 또는 기본소득제 말씀해 주신 그런 거 이익공유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사회 전반으로 뿌려주는 형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오냐 디플레이션 오냐는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잘 안 온다니까요. 디플레이션 그냥 뭐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상황이죠. 계속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건 그때 저희 정모 때도 했던 건데, 음,
예전에는 이제 구조조정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못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할 유인이 사라졌다.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이 20%가 넘는 유일한 국가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뭐 그건 고민해보자. 한국이 망한다가 아니라 하여튼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긴 하다. 그래서 이제 돈의 값을 내렸더니 상대적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거 더불어서 생산의 의지를 높이려고 원래 돈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생산의 의지는 점점 떨어지고 뭐의 의지가 높아진다? 뭐의 의지가 높아진다? 투자 의지가 높아진다. 정답. 그러나 투자라는 건 갈 수 있는 가격대가, 물론 버블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이성적으로 한계라는 게 존재한다. 그죠? 그게 너무 심해져서 버블이 터지는 걸 미국이 원하겠습니까? 자국 내에서 버블이 또 터지면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생산의 3요소가 완전히 변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네.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 변환 요인에서 국제 관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끝.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어려우셨나요? 괜찮으셨어요? 너무 초 내용이어서 쉬웠나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해되세요? 일단은 국제 관계를 통해서 일단 메커니즘의 첫 번째는 금리. 그걸 누가 정하냐? 미국 돈의 가격은 미국 돈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 미국 돈의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를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 생산 의지. 생산 의지를 부추기기 위해서. 근데 생산은 이미 과잉 생산, 상품은 과잉 생산. 그래서 더 이상 물건을 더 만들어낼 이유는 없으니까 생산 의지는 높지 않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신경제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는데 생산의 3요소가 변했다. 그래서 회계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경제 회계라는 메커니즘이 구경제의 경제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계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무형자산 같은 경우 재무제표의 기입이 어렵다. 그거는 감성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야죠. 애플이 삼성보다 좋은 이유가 뭐냐? 이거 물어봤을 때 왜 애플폰은 120만 원 주고 사면서 삼성폰은 100만 원 이상 주고 사고 싶지 않냐?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뭐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 모델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가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그리고 경투 중이나 경투 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국제관계 그거 하나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발행시장, 유통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의 개념에 대해서만 아시면 일단 투자 세계 입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다시 듣기 되죠? 다시 듣기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뭐 전체적인 이해의 기본은 말씀드린 생산의 요소들이 변하고 있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금리를 누가 왜 결정했고, 올리고 내리고의 메커니즘이 왜 먹혀들지 않고 있고, 왜 투자에 열광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영상은 바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